5분 뚝딱 철학의 김필재입니다. 2005년 영국의 BBC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막스는 27.9%로 1위, 휴먼 12.7%로 2위, 비트겐슈타인이 6.8%로 3위를 했고요. 그 밖에 니체, 플라톤, 칸트, 토마스 아퀴나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칼 포퍼가 탑 10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데이비드 휴인데요. 바로 이분이에요. 사람 좋게 생겼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휴를 가리켜 사람 좋은 데이빗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양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성격도 좋고 재밌어서 여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도 아주 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휴문, 인상은 이렇게 후덕한데 사실 그의 철학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휴문, 경험주의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요. 일말의 타협도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후대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저작 전체보다 데이비드 휴미 쓴 한 페이지에서 더 배울 게 많다고 이야기를 했고, 벤담은 휴무를 읽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겠죠. 칸트는 휴무를 읽고 비로소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휴메 철학이 어떻길래 이러한 평가를 받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죠. 대표적인 경험론자로는 베이컨, 로크, 버클리, 휴음을 꼽습니다. 베이컨은 여기 더블린에서 태어났고, 로크는 여기 링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버클리는 캘케니에서 태어났고, 휴음은 여기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험론을 한층 더 발전시킨 러셀은 여기 몬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고 보니 다 영국 사람들이네요. 철학을 국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라마다 철학자들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 철학자들만의 색깔도 있고 프랑스 철학자들만의 색깔도 있습니다. 영국 철학자들만의 색깔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 영국 철학자들의 특징은 깔끔하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자는 겁니다. 불필요한 실제를 덧붙이지 말라. 자, 누가 생각나시죠? 네, 윌리엄 오캄이 생각나시죠? 이분이 바로 오캄이에요. 우리가 오캄 하는 것은 사실 이름이 아니라 지명인데요. 그래서 오캄 출신의 윌리엄이라고 해서 윌리엄 오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 양반들 철학의 핵심이에요. 불필요한 실제를 덧붙이지 말라. 즉, 없어도 되는 것은 없애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휴미 무엇을 없애버렸는지 이야기를 해보죠. 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상과 관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 여기 말이 있죠. 이걸 잘 보시고 이제 아까 본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게 떠올랐죠. 여러분이 직접 본 이것, 여러분이 직접 감각자료로 받아들인 것, 여러분이 바로 경험한 것, 이것이 바로 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본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린 것, 이것이 바로 관념입니다. 인상과 관념의 내용은 같죠? 둘 다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강도의 차이예요. 인상은 강하고 관념은 약해요. 또 다른 걸 보죠. 이것은 날개죠. 이제 아까 본 날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게 떠올랐죠. 직접 본 이것이 인상이고 나중에 이렇게 떠올린 것이 바로 관념입니다. 이번엔 날개 달린 말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관념이 떠올랐죠. 그런데 날개 달린 말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날개 달린 말이라는 관념을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인상으로부터 말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날개라는 인상으로부터 날개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관념을 합쳐서 날개 달린 말이라는 관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즉, 우리는 이런 단순 인상으로부터 이런 단순 관념을 가질 수 있고 다시 단순 관념을 결합해서 복합관념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의 근원은 바로 이러한 인상이라는 거죠. 이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본 것,
직접 감각적을 받아들인 것,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명제로 표현되죠. 그런데 명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관념의 연합으로 된 분석명제이고 다른 하나는 물체적 사실에 관한 종합명제입니다. 분석명제는 정의상 참인명제를 말합니다. 예컨대 총각은 남자이다 와 같은 명제를 말하죠. 총각은 정의상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므로 이 명제는 틀릴 수 없는 명제예요. 그래서 분석명제를 부정하면 바로 모순이 나옵니다. 총각은 남자이다는 명제를 부정하면 총각은 남자가 아니다가 되는데 총각은 정의상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고 따라서 이 명제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분석명제는 말 하나마나한 명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석명제는 주어를 풀어서 반복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종합명제는 우연히 참인 명제입니다. 예컨대 민수는 총각이다와 같은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참이라면 우연히 참인 명제인 겁니다. 종합명제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명제입니다. 민수가 총각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민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한테 물어보고 민수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휴음은 모든 참인 명제는 경험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죠. 따라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명제가 아니라면 무의미한 명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인상과 관념의 구분, 분석명제와 종합명제의 구분을 몇 가지 명제에 적용을 해보죠. 어떤 명제 A가 있다고 합시다. 먼저 이 명제를 부정해보고 모순이 생기는지 물어보죠. 만약에 부정을 해서 모순이 생기면 이 명제는 분석명제라고 했죠. 그리고 분석명제는 그냥 동어 방법일 뿐인 하나마나한 주장이라고 했어요. 부정을 했는데도 모순이 생기지 않으면 이때는 이 명제에 대한 인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인상이 있다면 이 명제는 종합명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인상이 없다면 이 명제는 무의미한 명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총각은 남자이다는 명제를 다시 보죠. 이 명제를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나요? 그렇죠. 총각은 정의상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말 하나마나한 분석명제입니다. 이번엔 고양이가 양탄자 위에 앉아있다는 명제를 봅시다. 이 명제를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양탄자 위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부뚜막 위에 앉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탄자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라는 인상이 있나요? 있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인상으로부터 양탄자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라는 관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양탄자 위에 앉아있다는 명제는 종합명제가 됩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해보죠. 신은 존재한다는 명제를 봅시다. 이 명제를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나요? 자, 여기서 대답이 갈릴 수 있는데요. 안셀무스, 데카르트, 괴델과 같이 신존재론적 증명을 제시한 사람들은 아마도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부정하면 모순이 나온다고 주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은 정의상 전지전능한 존재자이고 전지전능하다는 개념 속에는 존재한다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신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동어 반복일 뿐인 분석명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존재론적 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부정해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이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인상은 있는가? 즉, 신을 본 적이 있냐는 거죠.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명제라는 겁니다. 이번엔 이 사과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봅시다. 이 사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해도 모순은 발생하지 않죠. 이 사과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과에 대한 인상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내가 이 사과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 사과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과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빨갛고 동그랗고 시큼하다라고 하는 인상일 뿐이에요. 즉, 빨갛고 동그랗고 시큼하다는 속성을 가진 어떤 것에 대한 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것은 오직 빨갛고 동그랗고 시큼하다라고 하는 속성일 뿐인데 그러한 속성들을 가진 어떤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과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나는 존재한다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을 부정해도 모순은 발생하지 않죠. 나는 존재할 수도 있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상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내가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존재하나요? 나라는 인상이 여기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은 기쁘고 슬프고 괴로운 감정이나 덥고 뜨거운 감각에 관련된 인상만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과 감각을 가진 나라는 인상은 없어요. 여기 있는 것은 오직 감정과 감각에 대한 인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메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자, 난이도를 하나 더 올려봅시다. 당구공끼리 충돌을 하면 정지해 있던 당구공이 움직이죠. 그래서 당구공의 충돌이 운동의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부정하면 모순이 되나요? 아니죠. 어떤 세계에서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 없어서 당구공이 충돌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구공의 충돌이 당구공 운동의 원인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본 적이 있죠. 하지만 휴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A가 B의 원인이라는 말은 A가 필연적으로 B를 야기한다는 말인데 필연성이라는 인상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당구공의 충돌이 당구공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구공의 충돌이 당구공 운동의 원인이라는 명제는 무의미한 명제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경험론자들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험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미니멀리스트들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것,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다 갖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영국 경험론의 원조가 오캄이라고 했죠. 오캄은 뭘 버렸죠? 네, 오캄은 보편자를 버렸습니다.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명론을 주장했죠.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중에 보편론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이컨이 버린 것은 우상과 편견입니다.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을 버렸죠. 그 다음에 로크가 버린 것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관념들입니다.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버클리는 지각되지 않는 것을 버렸어요.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휴음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처럼 지각되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빨갛고 동그랗고 시큼함이라는 인상만 있지 사과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쁘고 슬픈 감정, 춥고 더운 감각만 있지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휴은 버리다가 결국 자기 자신까지 버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린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인과율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물리법칙까지 버린 겁니다. 법칙이 뭡니까?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인과율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물리법칙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물리법칙을 버릴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죠. 제가 보기에 휴미 주장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법칙이 필연적인 법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휴미 실제로 물리법칙이 필연적 법칙이라는 것을 부정했다기보다는 물리법칙을 철학적으로 정당화시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법칙이란 이 외부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아니라 단지 심리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죠. 칸트는 휴음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휴음의 주장이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휴음을 읽고 자신이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물리법칙을 버릴 수 없었어요. 칸트는 뉴턴의 물리학이 필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휴메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응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말한 휴메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이겁니다. 맞다. 물리법칙은 외부 세계에 대한 법칙은 아니다. 하지만 휴메이 말하는 것처럼 물리법칙이 인간의 심리적인 것도 아니다. 물리법칙이란 인간이 외부 세계를 구성하면서 나온 것이며 인간은 자신이 구성한 대로 세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물리법칙은 필연적인 법칙이 된다. 이것이 바로 칸트의 해법이에요. 좀 어렵죠? 2편짜리 칸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베이컨은 종족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편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을 버릴 수 있나요? 그거 힘들겠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이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건 인식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펭귄은 남극이 춥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돌고래는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AI는 자신이 세계를 0과 1의 디지털 세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비유들이 좀 어색하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편견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휴먼, 비록 그러한 편견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그러한 편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편견들이란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이 사과가 아니라 빨갛고 동그랗고 시큼한 속성일 뿐이라는 것. 나라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슬프고 아픈 감정, 춥고 더운 감각만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당구공이 움직이는 것을 수백만 번 보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필연성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편견이라는 것은 휴먼과 같은 천재가 아니면 지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객관화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아가서 한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통용되는 믿음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한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휴먼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휴먼, 인간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 Wait!